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핵 합의에 동의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대한 봉쇄를 유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란이 북한처럼 핵무기 개발 야망을 버리지 못해 선제 타격에 나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합의에 동의할 때까지 해상 봉쇄를 유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해상 봉쇄로 이란의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합의는 없을 거라며 해상 봉쇄를 지렛대로 활용할 뜻을 밝혔습니다. Well, the blockade is genius, okay? The blockade has been 100% foolproof.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정유업계 경영진과 만나 유가 대책을 논의하며 수개월간 봉쇄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악시오스는 또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이 협상 도착을 타개하기 위해 이란에 대한 단기 공습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해상 봉쇄에 굴복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경제적, 군사적 압박 병행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는 이란이 북한처럼 재래식 방어망을 구축하고 핵 개발을 하려 해 선제 타격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6월 미군 공격으로 핵시설은 붕괴했지만 이란은 북한 전략을 따라 핵 야망을 꺾지 않았다며 군사 공격의 정당성을 강조한 겁니다. North Korea's strategy was use conventional missiles to prevent anybody from challenging them so they could slow walk their way to a weapon. 미 국방부는 또 지금까지 이란 전쟁에 쓴 비용이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7조 원에 달한다며 대부분 탄약 비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 뒤 처음으로 미 정부의 공식 추산치가 공개된 건데 전쟁 장기화로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란을 해상 봉쇄한 미국이 이번에는 이란의 자금줄까지 겨냥하며 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이란은 이를 해적질에 빗대며 전례 없는 군사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이란 군부의 자금줄 그림자 금융과 관련해 개인과 기업 35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란이 제재를 피해 불법 석유 판매나 무기 구매 등을 할 수 있도록 자금 이동을 도운 곳들입니다. 특히 해외에 수천 개의 유령 회사를 두고 자금을 세탁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런 불법 자금이 이란의 테러 활동을 지원하고 미국과 동맹, 나아가 세계 경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해상 봉쇄에 이어 자금줄까지 막히자 이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를 해적 행위이자 강도질로 규정하고 조만간 전례 없는 군사적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تلاش کردیم اهدافمون رو بروز کنیم بانک اهداف رو بروز کنیم. 이런 가운데 그동안 단일 대우를 유지해온 이란 강경파 내부에서도 균열 조짐이 감지됩니다. 이란 반체제 매체는 일부 초강경파 의원들이 종전협상단을 지지하는 서명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경제 상황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란 화폐 가치는 1달러에 180만 리알까지 떨어지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식품과 의약품 부족까지 겹치며 민생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이란이 미국에 기존 평화안을 보완한 수정 평화안을 조만간 제시할 걸로 관측됩니다. 미국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이번 주 내에 새로운 협상안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평화안에 반드시 이란의 핵 프로그램 문제가 포함돼야 하고 핵 활동 제한에 대한 타임라인이 명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이 준비한 새로운 협상안에 핵 프로그램 문제가 포함돼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이어서 국제부 연결해 이란 속보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정현 기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운항을 가능하게 할 새 국제 연합체를 미국이 제안했다고요?
네, 현지 시간 29일 월스트리트저널이 미 국무부 전문을 입수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 대사관들에 보낸 전문에서 각국 정부를 상대로 새 연합체 참여를 설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미국이 주도해서 정보 공유, 외교 공조, 제재 집행을 함께 추진합니다. 미 국무부가 외교 운영의 허브를 맡고 미국 중부사령부는 상선 운항을 위한 실시간 해양 정보 파악과 참가국 군 간의 정보 공유 조율을 담당합니다. 전문에 따르면 이번 연합체는 단순한 외교 협의체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상대국의 외교 파트너로서뿐이 아니라 군사 파트너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도 확인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전문에 수록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유럽에 호르무즈 문제 해결을 압박해왔던 기조와는 결이 다릅니다. 또 유럽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 방안을 준비해왔는데 미국 국무부 전문에는 이 구상이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기존 해상 안보 계획과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는 문구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와 관련한 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독일에 있는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감축을 검토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병력 규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이 되면 이란 전쟁에 독일이 적극 협조하지 않는다. 그 점을 문제 삼은 보복성 조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여파가 유럽 주둔 미군뿐 아니라 주한 미군에까지 미치지 않을까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으로 꼽히는 전 FBI 국장이 사진 한 장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고요? 네,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폭력 선동 논란을 빚은 온라인 게시물과 관련해 두 번째 형사 기소를 당했습니다. 지난해 5월 소셜미디어에 조개 껍데기들이 8647이라는 모양으로 배열된 사진을 올린 것과 관련해서 기소된 것입니다. 미 법무부는 해당 사진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86은 미국에서 속어로 누군가를 금지하거나 제거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이어서 8647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폭력행위 선동이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었습니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9월에도 코미 전 국장을 러시아 게이트 의회 증언과 관련해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2016년 미 대선 당시에 러시아가 트럼프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 수사에 나섰다가 트럼프와 오랜 갈등을 빚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의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탈퇴를 환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백악관에서 UAE의 오펙 탈퇴에 대해 대단한 일이라면서 유가를 떨어뜨리고 모든 것의 가격을 낮추는 데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야히한 UAE 대통령을 거명하면서 그를 잘 안다, 아주 현명한 사람이라며 아마 자기 길을 가고 싶은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장 인근에서 총격 사건을 일으킨 용의자가 몇 주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직전 호텔방에서 셀카를 촬영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미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총격 용의자 콜 앨런의 범행 전후 동선과 범행 직전 용의자가 촬영한 사진 등을 공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앨런이 범행 직전 호텔방 거울 앞에서 반쯤 미소를 띠고 촬영한 사진인데 검은색 셔츠와 바지를 입은 채 탄약을 담은 가죽 가방과 칼이 꽂혀 있는 칼집 등을 촬영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중동 사태가 석 달째 이어지며 운송업계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계속되는 기름값 상승에 물동량 감소로 일감까지 줄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장 최기자 연결합니다. 최승훈 기자. 네, 경기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입니다. 네, 물류기지 물동량도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는 수도권부터 부산까지 전국 각지로 물류를 보내는 곳입니다. 지난해 20피트 컨테이너 기준으로 126만 개의 화물이 오갔는데요. 하지만 중동 사태가 석 달째 이어지면서 터미널 측은 물동량이 지난 1월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10만 6천 개에서 4월 8만 5천 개까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지난 3월 초에도 이곳을 방문했는데 그때보다 차량이 현저히 줄어든 모습입니다. 앞서 정부가 4차례 석유 최고가 격제를 시행했지만 국제 유가가 여전히 높은 탓에 운송을 멈추는 기사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화물차 기사들 기름값 상승뿐 아니라 이렇게 일감까지 줄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장거리 화물차 기사들은 하루에 많게는 1,000km를 달린다고 합니다. 장거리 운행을 위해 매일 기름을 수백 리터씩 넣다 보니 기름값이 오르면 곧바로 생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곳에서 만난 화물차 기사는 기름값이 비싸 장거리를 운행해도 남는 게 없어 차를 멈추는 기사들이 상당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물동량 감소로 일감까지 줄면서 더욱 힘들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기 순번이 좀 빠르면 받을 수가 있는데 대기 순번이 빨라도 지금 물량이 워낙 없어갖고 못 내려가는 차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중동 사태가 마무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기름값 상승과 일감 감소로 화물차 기사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내일부터 주유소에서도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쓸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제3차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중동 전쟁으로 가중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됐던 지원금 사용처를 내일부터는 모든 주유소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내일부터 주소지 과달구역 안에 있는 모든 주유소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3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늘어난 건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3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 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0.3% 증가했습니다. 2월 2.1%에 이어 두 달째 증가세가 이어진 겁니다. 자동차는 7.8%, 기계장비는 4.6% 증가했지만 반도체는 8.1% 감소했습니다. 데이터처는 이란 전쟁에도 불구하고 생산 등 기존의 상승 흐름은 유지되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네, 연휴 앞둔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중 한때 6,750선을 돌파하면서 장중 최고치를 찍었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이더니 6,590대로 내려앉으며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 증시를 끌어가는 삼성전자는 분기별 최고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초호황 슈퍼사이클을 맞은 반도체 사업으로만 54조 원에 육박하는 수익을 거뒀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세호 기자, 구체적인 오늘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상승세로 출발했던 코스피는 한때 6,750선을 넘으며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결국 어제보다 1.38% 내린 6,598로 주저앉은 채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은 순매수에 나섰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를 이끄는 삼성전자는 2% 이상 하락한 22만 500원, SK 하이닉스도 0.5% 이상 내린 128만 6천 원을 기록하는 등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한 개를 빼고 모두 하락했습니다. 코스닥도 1,192로 어제보다 2.3% 가까이 내린 채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3원 오른 1,483.3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반도체가 역대급 영업이익을 올렸는데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전체 영업이익은 57조 2,328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사업별로는 반도체가 삼성전자의 전체 실적을 이끌었는데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분에서만 매출 81조 7천억 원, 영업이익 53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범용 D램 가격 급등과 고대역폭 메모리, HBM 공급 확대 등에 힘입어 전사 영업이익의 94%를 견인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1분기 매출 52.6조 원, 영업이익 37.6조 원에 달했지만 삼성전자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사업 부문을 중심으로 결성된 노동조합이 다음 달 21일부터 18일간 예고한 총파업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전담 조직 대응 체계로 생산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사 현안은 법과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고 있다며 노조와 대화를 우선해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 지탄을 받게 된다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하며 노동자와 노조도 책임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는 등 노사 갈등에 대한 우려가 번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재보궐선거 지역이 14곳으로 확정되면서 여야는 막바지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의 현장 행보가 이어지면서 이 후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둘러싼 공방도 가열되고 있는데요. 최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은건 기자, 여야의 공천 작업과 민심 잡기 행보 오늘도 숨가쁘게 이어지고 있죠? 네, 민주당은 어제 영입한 청와대 하정우 전 수석과 전은수 전 대변인을 부산 북갑과 충남 아산을 지역에 각각 공천하는 등 막바지 공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성범 전 해수부 차관을 3차 인재로 영입했는데요. 김 전 차관은 제주 서귀포 보궐선거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인재 영입식에서 앞으로 선출직 공직자가 되더라도 겸손하게 주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며 연일 몸을 낮췄습니다. 정 대표는 조금 전에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민생 공약을 추가로 발표하는 등 정책 대결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다음 주 초까지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을 마무리하느라 방침에 따라서 공천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민생을 화두로 한 표심 잡기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오늘 소상공인 연합회로부터 지방선거 정책 과제를 전달받는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악의 불경기가 소상공인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 죽이기 정책에 맞서 싸워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별도로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는 등 민심 잡기 행보에 나섰는데요. 향후 선거운동 전략을 놓고 지도부의 역할이 어떻게 조율될지 관심입니다. 네, 각 지역 후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죠. 특히 하정우 전 청와대 수석이 등판한 부산 북갑 신경전이 치열하죠. 네, 하정우 전 수석 어제 민주당사에서 영입 행사를 마친 뒤 곧바로 부산 북구에 있는 구포시장을 찾아서 민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하 전 수석은 시장 상인과 시민들과 만나서 늦게 와서 죄송하다, 부산 북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면서 지역 시장을 제대로 살리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정우 전 수석이 상인과 악수를 한 뒤 손을 비비거나 터는 듯한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국민의힘과 한동훈 전 대표 등 보수 야권은 일제히 하 전 수석이 부산 시민들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뿌리 깊은 선민의식과 오만함이 터져나온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 전 수석은 수백 명과 악수를 처음 해봐서 손이 저려 무의식적으로 이런 동작을 한 것 같다면서 유감을 표했는데요. 현실 정치의 네거티브가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은건입니다. 더 이상 착한 남자는 없다. 곳곳에서 폭격이 발생하는 전쟁터에서 선글라스를 낀 채 총기를 메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또 폭풍이 오고 있다며 영화 왕좌의 게임을 연상시키는 AI 이미지. 각각 새벽 4시와 자정 가까운 시각에 직접 SNS에 올린 겁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역봉쇄 조치는 천재적으로 100%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며 이란을 숨막혀 죽어가는 돼지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의 궁극적 야욕을 드러낸 걸까요? 호르무즈가 트럼프 해협으로 이름이 바뀌고 미국 선박만 지나는 AI 이미지까지 공유했습니다. 미국이 일방적 승리 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 속에 이란이 조만간 새로운 평화 협상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합니다. 더 이상 착한 남자는 없다는 제목으로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군사행동이 재개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는 천재적인 조치였고 100% 완벽하게 작동했다면서 There will never be a deal unless they agree that there will be no nuclear weapons. Well, the blockade is genius, okay? The blockade has been 100% foolproof. It's a dead economy. It's a dead economy.
네, 오늘은 외교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새벽 4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글라스를 끼고 총을 든 자신의 AI 이미지와 함께 더 이상 착한 남자는 없다라고 올렸습니다. 새벽 4시랑 밤 12시 이런 때 자꾸 합성 이미지를 올려요. 잠도 안 자나 봐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일종의 급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뭐 자연적인 연령이 네. 이렇게 뭐 새벽에 많이 주무시는 나이는 아니라 더 그렇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게 이제 아무래도 자신의 이미지를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지도자로 그렇게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싶은 욕구가 저렇게 표현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좀 협상을 끝내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싶다 뭐 이런 이제 욕구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하필이면 뭐 총격 사건이 나자마자 또 저렇게 총기를 든 사진을 올린 이유 좀 궁금해지는데, 호르무즈 해협 미국의 역봉쇄 조치가 100% 완벽했고 천재적이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지금 이제 미국이 이중 봉쇄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해군이 봉쇄한 거하고 또 금융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 사람들이 해외에 갖고 있는 무슨 그 은퇴 자금 뭐 이런 것도 다 지금 동결시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최대한의 어떤 경제적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군을 통해서 호르무즈를 봉쇄해서 하루에 4억 불 들어오던 돈이 하도 못 들어오고 지금 해외에 있는 자산도 아무것도 찾아갈 수 없게 되니까 그 지금 사실은 그 이란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여기 아까 같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더 말 안 들으면 이제 공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에서 최대 압박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란이 어떻게 반응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모든 자금줄을 막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어요. 이거에 빗대서 이란은 숨막혀 죽어가는 돼지와 같다라고 비유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란에 대한 이제 압박의 수준이 그 정도, 그러니까 거의 숨막혀 죽기 직전의 상황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협상안을 내라, 이 협상을 끝내자, 이제 이런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만큼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5월 14일로 예정되어 있는 미중 정상회담과 그리고 국내외에서 쏟아지는 압박들, 여기에 대한 대응이 이제 시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하고도 계속 충돌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최저 지지율, 그리고 심지어는 기자단하고 어찌 보면 만찬을 처음으로 했는데 거기에 이제 총든 괴한이 뛰어들게 되는 이런 이제 사태까지도 발생을 해서 뭐 국내에서도 각종 지금 구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자기가 빨리 이거 주도권을 쥐고 협상을 좀 끝내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이 가장 최근에 올라온 건데 폭풍이 오고 있다, 이런 또 합성 이미지를 올렸고요. 그에 앞서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트럼프 해협으로 바뀐 그런 이미지를 올렸거든요. 트럼프 해협이란 말 지난번에 말 실수처럼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트럼프의 본심은 결국 이 해협 장악에 있다, 이걸 뭐 드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해협을 장악한다고 해서 뭐 미국이 무슨 그 토를 받는다든가 이런 건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에 바다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해권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이게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는 중간 선거 이전에 빨리 끝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란은 지금 당장 몰려서 지금 한 2-3주 정도면 아마 이제 그 유정을 폐쇄해야 되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석유 생산이 상당히 오래 그 문제가 생기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 다음 달이나 다다음 주 그 달이 되면 아마 돈이 없어서 공무원이나 아니면 그 군인들에 대해서 봉급을 못 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실은 어려워지죠, 정권 유지가. 그래서 이제 양쪽 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보고 있는데 이게 어떨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미국이 그냥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오늘은 CNN 보도를 보면 이란이 수정된 협상안을 제시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와요. 원래 협상안은 핵 문제는 좀 나중에 보고 일단 휴전합시다 이거였는데 미국이 노한 상태고요. 이거에 대한 수정안을 곧 제시한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아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핵무기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핵무기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핵 개발에 대한. 그래서 아마 그런 수정 의견이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이란이 지금 이란이 어떤 거를 하더라도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이 지금 우세 승기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는 지금까지 이란 전쟁에 쓴 비용이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7조 원에 달한다면서 대부분 탄약 비용이라고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So approximately at this day, we're spending about $25 billion on Operation Epic Fury. Most of that is munitions. There's part of that is obviously O&M and equipment replacement. So much so their that we had to facilities start were a bombed war. and obliterated. Their ambitions continued, and they're building a conventional shield. All right, of let me missiles. try again. It's the North Korea strategy. You know this very well. The North Korea strategy was use conventional missiles to prevent anybody from challenging them, so they could slow walk their way to a weapon. 네, 헤그세스 청문회에 북한도 등장을 했습니다. 전쟁 비용으로 37조 원이나 썼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란을 가만히 뒀으면 북한처럼 됐을 테니 우리의 전쟁은 정당했다, 이런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전쟁 권한 법상 대통령이 지속할 수 있는 전쟁의 시기가 60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3월 2일 날 의회로 공식적으로 전쟁 개시를 통보했기 때문에 5월 1일이 법상으로는 이제 데드라인인데요. 실제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할지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저렇게 봉쇄하고 이란의 협상을 완전히 끝내는 시기가 상당 기간 뭐 한 달 내지는 몇 달 더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쟁 권한 법상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도 전쟁을 계속할 수 있으려면 이 전쟁이 정당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기고 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지금 국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쓴 비용도 매우 정당하다. 이렇게 이제 정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전 정권에서도 보면은 오바마 때나 뭐 다른 때도 60일 이상을 의회 승인 없이 그대로 전쟁을 지속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대서 아마 의회 승인을 좀 우회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에서 조금 나중 공격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저 전쟁을 확실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고 끝냈다,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죠. 예, 2달 전쟁 동안 37조 원을 썼다면 국민 여론이 좋을 리가 없을 텐데요. 사실 재건 비용까지 포함하면 더 불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여론 안 좋으니까 이 비용 또 동맹국들한테 전가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와요. 뭐 그런 우려는 항상 있습니다만은 저기서 이제 250억 뿌리지 않습니까? 저거는 돈을 얼마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처음에 이제 언론 보도가 하루에 한 9억 불 정도 쓴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60일이면 6, 9, 54, 540억 불 썼어야 되는데 오히려 덜 썼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얘기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전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거 아니고 그다음에 이 정도 전비를 들여서 그 작전을 할 만큼 큰 위협이었다, 북한 같은 위협이었다, 이런 얘기니까 사실 그걸 정당화하는 거고, 의회에 나온 이유도 추가적인 그 전비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전비가 더 들어가니까 그걸 의회에서 받기 위해서 나온 그 청문회장이니까 아마 이제 이 전비에 비해서 훨씬 더 우리가 큰 효과를 얻었다, 큰 위협을 제거한 거다, 이런 걸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게 이제 그러니까 북한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국 내에서 계속 제기가 됐던 게 북한의 경우는 95년쯤에 미국이 결단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조치를 했으면은 핵을 개발을 못했을 텐데 그때 때를 놓쳐가지고 지금 북한이 저렇게 한 50개 정도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약간 이 미사일이나 ICBM 같은 걸로 계속 이제 교란을 하면서 시간을 벌고 결국에는 핵무기를 제조할 시간을 버는 게 북한의 작전인데 이란도 똑같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란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고 아주 적기에 공격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천재적인 그런 공격이 사실은 성공한 거고 아주 적시에 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그걸 감안해서 뭐 전쟁 권한법상 권한도 더 늘려주고 또 예산도 확보해 달라, 뭐 이런 취지인 거죠. 95년을 언급했다는 건 또 클린턴 민주당 정부 탓을 하는 거고, 또 37조 원이면 가성비 좋은 전쟁을 했다, 이렇게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점 두 분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정부가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발행할 한정판 여권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넣기로 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상화가 점입 가경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미 국무부가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7월부터 발급할 예정인 여권, 애국자 여권이라고 소개됐는데요. 표지 바로 뒷장 중앙에 근엄한 표정으로 박혀있는 트럼프 대통령, 뒤로는 미국 독립선언문과 성조기가 보이고 사인은 트럼프가 좋아하는 금색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재고가 소진되면 살 수 없는 이른바 한정판 여권이라고 전했는데요. 오는 6월부터 나오는 $100 지폐에도 사상 처음으로 살아있는 대통령 트럼프의 서명이 함께 찍혀 나올 예정이죠. $100만, 우리 돈 15억 원을 내면 미국 영주권을 주는 골드 카드에도 자신의 얼굴을 담았고요. 수도 워싱턴 DC의 대표 문화 공연장인 케네디 센터는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 국정이 대통령 개인 영웅화 연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다 리미티드 여권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박힌다는 거예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여권에 사진은 넣지 않는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저게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저게 자기의 나르시시스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저게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해온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브랜드의 가치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브랜드화해서 그걸로 이제 많은 돈을 버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처음에 지은 그 큰 빌딩 이름도 트럼프 타워라고 짓고 그걸 아주 호화롭게 지어가지고 이제 명성을 떨치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전 세계에서 그냥 트럼프라는 이름만 빌리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비즈니스 모델대로 지금 하시는 거죠. 온갖 데다 이제 트럼프라는 이름을 박아놓고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를 높여놓으면 그게 이제 돈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비즈니스의 일부로서 습관화된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기의 나르시시즘이라기보다는 비즈니스 모델, 브랜드화 작업이라고 보셨어요? 근데 저는 나르시시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렇게 집착을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대통령 정도 되는 공인이면은 공적으로 남들이 해주는 건 몰라도 본인이 저렇게 나서가지고 저렇게 이렇게 여러 군데 자기 얼굴 이름 이렇게 새기는 거를 좋아하는 거는 우리 왜 금강산 같은 데도 보면은 그 바위에 뭐 이렇게 새겨놓고 이름 새겨놓고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굉장히 뭐 비판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날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뉴욕시에 가면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기차역 펜스테이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트럼프 펜스테이션이라고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연방정부 예산을 따로 다른 거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만다니 뉴욕시장이 과연 그걸 수용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럴 정도면 약간 이렇게 집착증 같은 거 아니고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잠깐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그 브랜드로 돈을 버는 것처럼 정치에 있어서도 저게 강력한 리더십을 국민들한테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로마 시대부터 이제 이 돈에다가 동전에다가 자기 그러니까 이름과 얼굴을 새기고 이런 거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참 이렇게 뭐랄까 미국이 입장에서 곤혹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영국의 왕이 싫어가지고 이제 왕을 거부하고 이제 이민을 와가지고 그래서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이고 처음에 대통령제를 할 거냐 말 거냐 논쟁을 파운딩 파더라는 사람들이 처음에 할 때도 우리는 왕이 싫어서 떠나왔는데 왜 연방제를 하면서 동시에 대통령을 뽑냐 이런 논쟁이 있었거든. 그럴 정도로 이렇게 1인 지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나라가 미국이고 그게 소위 미국 공화정의 시작이잖아. 핵심인데 저렇게 1인에 대해서 리더십이 저렇게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브레이크 없이 저렇게 이제 구현되는 모습은 저는 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근본적 의문을 줄 거라고 보이거든요. 예, 집회에도 여권에도 자신의 얼굴을 넣고 싶어하는 트럼프 대통령, 나르시시즘이다, 리더십 마케팅이다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애가 강하고 자기를 영웅화한다는 것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닌데 이 와중에 UFO와 관련한 흥미로운 자료들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들어보시죠. That is such, they want to find out about the UFOs?
and anything having to do with UFO or related material. And we're going to be releasing a lot of things from that we have, and I think some of it's going to be very interesting to people. 네, 사실 워낙 당황스러운 말을 많이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이번엔 정말 좀 황당합니다. UFO 관련 정보를 곧 밝히겠다.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관심 있어할 만한 내용을 계속 던져서 네. 이 국민들의 그 주의를 계속 끄는 것, 그것이 이제 정치에서 중요하긴 한데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거 잘 하시는데 워낙 이때까지 좀 저런 황당한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런 걸 해도 흠이 안 되는, 다른 정치인은 저렇게 못 하거든요. 근데 지난번 제가 출연했을 때도 우리도 얘기 살펴봤지만 예. 뭐 저기 주사기에 이 소독약을 타면 뭐 건강해진다든가 뭐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다른 정치인이 그랬으면 거의 정치적으로 매장당했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꿋꿋하게 이제 그걸 다 하고 사람들 다 이해해 주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정치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 출마해서 바로 당선된 게 아니고 대통령 선거를 그 전에도 2번 이상 출마를 했었거든요. 그런데다가 대통령 되기 전에는 유명한 이 리얼 TV 쇼의 진행자였어요. 그때는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를 보면서 출연하신 분들이 주먹질도 하고요, 막 엄청난 험한 말을 계속하는 이런 이제 리얼 TV 쇼의 진행자였는데, 이제 You're Fired로 유명해진 그 쇼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과정에서 다 이렇게 습득된 일종의 대중의 관심을 끄는 그런 이제 능력 중에 하나 아닐까 싶고, 최근에 지지율이 많이 하락한 데다가 본인의 정치적 아젠다는 지금 굉장히 사실은 실종되어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어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좀 끌기 위한 소재, 그런 걸로 이제 지금 활용하는 거 아닌가. 관심을 끄는 건 좋은데 UFO 관련 많은 것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럼 정말 뭔가를 공개해야 될 텐데 대체 뭘까요? UFO가 발견됐다는 걸까요? 뭘까요? 글쎄요. 미국에서는 뭐 UFO 관련해서 그동안 보면 나사라든지 이런 데도 영화도 많이 있고 있잖아요. 근데 정보기관에서 꽤 수집해놓은 정보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궁금한데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침 나사 직원들이 저렇게 뒤에 세워놓고 저런 발표를 했어요. 그래야 이제 더 관심을 끄니까요. 관심의 일종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멜라니아 여사가 곧 과부가 될 것 같다는 발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해고 압박을 받고 있는 토크쇼 진행자 지미 키멀이 해고돼야 할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맞받았는데요. 미국 규제당국은 ABC 방송국을 직접 겨눴습니다. 네, 연방통신위원회는 ABC 방송의 모 회사인 디즈니를 상대로 다음 달 28일까지 면허 갱신 신청서를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애초 2028년 10월로 예정됐던 갱신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방송 면허 취소 가능성을 놓고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논란의 발언을 했던 당사자 키멀은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They were married for 63 years. And excuse me if you don't mind. That's a record we won't be able to match, darling. I'm sorry. Wait a minute. Did he just make a joke about his death? He should be fired for that. Which obviously was a joke about their age difference and the look of joy we see on her face every time they're together. Under the First Amendment, we have, as Americans, a right to free speech. 네, 멜라니아 여사가 곧 과부가 될 것처럼 빛이 난다. 이 발언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키멀을 해고시키라고 하더니 이번엔 ABC 방송국의 방송 면허를 놓고 압박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미국이란 사회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보다도 훨씬 그 표현의 자유의 허용 범위가 넓고 특히 그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도 아주 관대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뭐 개그라든가 코미디라든가 이런 소재, 정치인이 많이 소재가 되고 그런 건 다 허용되는 분위기였는데 요번에 이제 발언 자체는 조금 많이 나갔죠. 네. 뭐 이렇게 과부 표현을 한다는 이런 거는. 잘못했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허용되는 분위기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는 것이 사실은 좀 미국스럽지는 않은데 그게 또 뭐 트럼프
시대의 또 새로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지미 키멀은 두 분의 나이 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사는 걸 두고 농담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왕실 부부가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63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했지만 우리는 그 기록을 깰 수 없을 것 같아서 멜라니아 여사에게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나이 차이를 인정했던 것 아니냐. 키멀은 이 점을 꼬집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46년생이고 멜라니아 여사가 70년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79세, 56세. 예, 24살 차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본인 말씀으로도 본인의 부모님은 63년간 부부 생활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채우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뭐 키멀이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부인에 대해서 과부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거는 사실은 저건 좀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 여기서 또 한참 남아있는 한 2년 이상 남아있는 면허 기간을 면허 이제 빨리 갱신해야 되니까 다시 내시오. 이거는 법적으로도 안 맞고 아직 기한이 2년 넘게 남았더라고요. 권한이 없는 것 같은데 저렇게 일종의 직권남용 같은 저렇게 대응하는 거는 저는 저것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방미통위 같은 곳에서 이 방송 면허를 놓고 압박하는 거예요. 지금 ABC 방송국을 놓고 지미 키멀 해고해라 이런 압박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저게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미국 사회도 많이 바뀌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두 분을 모셨으니까 저희가 전국 관련 현안도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북구가 앞 출마를 공식화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수석이 부산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구포시장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을지 화면 보고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하GPT라는 별명으로 부르던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 사실상 부산 북갑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3고 초려를 넘어 30고 초려를 해서라도 반드시 모셔오고 싶었던 인재입니다. 대표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표님 시장 보내놨으니 대표님 시장 보내놨으니 같이 발전시켜야죠. 우리 힘 모아가지고. 고맙습니다. 빅맥. 오늘은 생산적으로 한번 건설적으로 발전적으로. 설계자에서 실천가로 변모하고자 합니다. 부산에서 출발하는 동남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말도 많았던 하정우 청와대 AI 전 수석이 드디어 부산으로 출격을 했습니다. SNS상으로 설전을 이어가던 하정우, 한동훈 두 사람이 시장에서 딱 만났는데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어요.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당연히 선의의 경쟁을 해야죠. 네,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고, 근데 아마 이제 하정우 전 수석은 사실 갑자기 영입돼서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아직 좀 경험이 없어서 제가 2년 전에 갑자기 영입됐을 때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뭐든지 어색하고. 그래서 좀 악수를 끝내고 이제 손을 터는 것 같은 그런 좀 부적절한 제스처가 있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우리 김영배 의원님께 좀 잘 배워라. 네, 말씀하신 그 논란이 된 화면이 좀 준비되면 함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정우 전 수석이 부산 북구 구포시장을 찾았는데요. 화면 왼쪽을 보시면 이 상인들과 악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손을 털거나 닦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이제 이를 두고 야권에서 일제히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요. 구포시장 어머니들의 손은 닦아낼 오물이 아니라 우리를 키워온 훈장이다. 또 북구 시민들을 무시해도 대세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냐 이렇게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정우 수석의 의견도 해명도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손이 저려서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이다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자, 저게 이제 톡톡히 신고식 지금 치르는 거죠. 예, 공부 잘하고 아주 이렇게 열심히 일만 하던 젊은 분이 갑자기 이제 정치권의 와중에 그것도
이제 한동훈, 박민식 이렇게 국민의힘이 이제 이 상당히 비중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 딱 기대를 받으면서 가니까 얼마나 압박이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 행동이 뭐 의식하고 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거를 또 문제 삼아 가지고 한동훈 대표 측에서 하는 것도 좀 너무 쫀쫀해 보이고요. 다만 하정우 수석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네. 정치가 그만큼 쉽지 않고 네. 국민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점, 그거는 이번에 명심하고 배웠으면 좋겠고요. 다만 제가 국민의힘 쪽이나 한동훈 대표 측에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저 이야기한 걸 보면 오물을 털어낸다고 그랬는데 그 말은 거꾸로 상인들의 손에 오물이 묻어 있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야기했던 그 국민의힘이나 한테 묻고 싶습니다. 네. 상인 손에는 그럼 진짜로 오물이 묻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걸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상인들을 비하한 거는 국민의힘의 말씀이다. 한동훈 대표 측에서 오히려 비하하는 거다. 이런 비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말씀이다. 포시장 어머니들의 손은 닦아낼 오물이 아니라 우리를 키워온 훈장이다. 이거는 국민의힘 박민식 예비 후보가 한 말인데, 이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상인들을 비하한 것이다, 이런 비난을 주셨어요. 뭐 그냥 들어봐도 그럴 의도가 전혀 없는 건데, 이제 우리 김영배 간사님의 어떤 정치 관록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이런 위기에 처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막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좀 눈여겨본 게, 한동훈 전 대표가 저렇게 하정우 민주당 전 수석을 만나면서는 선의의 경쟁하겠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았는데, 오히려 며칠 전에 국민의힘 박민식 예비 후보를 운동회 가서 만났을 때는 말 한마디 주고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아주 준비된 발언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싸움은 한동훈 대 하정우다. 이걸 보여주려고 지금 간 거거든요. 사실 저는 하정우 수석이 구포시장에 오는 걸 알고 한동훈 대표가 갔지 않았을까. 네, 일부러 만나러 갔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게 바로 그 장면에서 네. 그렇게 잘해보자. 네. 이렇게 새로운 분위기를 이제 박민식과는 다르게 네. 이렇게 만들어낸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마 이제 한동훈 대 하정우다가 아니고, 사실은 하정우 수석이 청와대에 있다 왔으니까 이거는 사실은 한동훈 대 이재명 대통령의 대결이다. 네. 이런 그림을 보여주려고 한 의도 같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정우 전 수석이 통님의 허락을 받고 왔느냐, 아빠의 허락을 받고 왔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염두에 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개입, 뭐 사실 그러기보다는 이 대결 자체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사이의 대결임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이제 보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정우 전 수석이 계속해서 좀 왔다 갔다 이상한 말을 하니까 책을 잡힌 거죠. 그게 다 이제 아직 좀 우리 김영배 간사님께 조금 더 지도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 사실 한동훈 대표도 본인 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본인도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러면은 하명을 받고 정치를 시작한 건지 본인부터 답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오히려, 그런데 전혀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조금 저는 보면서 뭐 좀 적절치 않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던데요. 예, 대통령 개입설에서 오히려 자유롭지 않은 건 한동훈 전 대표다라는 김영배 의원님의 개인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건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 유조선이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 통과한 가운데 일본 정유사가 베트남에 원유 400만 배럴을 공급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무기 세일즈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중국 시진핑 주석과 만남을 보름 정도 앞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나쁜 거래 대신 봉쇄 연장이란 도박을 선택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본과 중국 현지 특파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도쿄 이승배 특파원. 일본도 다른 나라 마찬가지로 기름 한 방울이 아쉬울 것 같은데요. 어제도 유조선이 처음 호르무즈 통과했다는 소식이 화제였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 통과했다는 소식에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배에는 200만 배럴 원유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일본으로 치면 하루 정도 쓰는 양입니다. 다들 어떻게 통과했는지가 가장 궁금해했었는데요. 일본 정부 관계자가 통행료도 안 냈다 이렇게 밝히면서 의문이 커졌습니다. 관련 보도가 나간 뒤에 다카이치 총리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통과 이유에 대한 속 시원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단지 일본 선박의 통행을 긍정적인 움직임으로만 본다 이렇게만 적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도 아니고 일본 정유사가 베트남에 원유 400만 배럴을 공급할 거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호르무즈를 통과한 유조선에 실린 양의 2배입니다. 게다가 회사도 이번에 호르무즈를 무사 통과한 업체와 같은 이데스미 고산입니다. 이 400만 배럴이면 베트남에서는 열흘 동안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이 교도통신은 베트남 원유 공급은 일본 정부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내일부터 베트남을 방문하는데요. 회담 전에 보내는 선물로 보입니다. 일본이 최근 살상무기 규제를 풀자마자 이 무기 판매에 바짝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번 동남아 방문 역시 세일즈 외교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베트남 일정을 마친 뒤에 호주로 건너가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호주는 지난 18일 자위대 최신 호위함 11척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9조 원이 넘는 대형 계약입니다. 국방장관인 고이즈미 방상도 총리 뒤를 이어서 무기 판매를 거둘 예정입니다. 다음 달 3일부터 7일까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잇따라 방문할 계획입니다. 필리핀은 자위대 중고 호위함과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또 미국과 필리핀이 공동 개최하는 군사훈련 발리카탄도 시찰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가 동남아 공략의 시작으로 자국 방위 산업 강화에 한층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이른바 노딜을 골랐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미국 국방부는 지금까지 이란 전쟁에 쓴 돈이 250억 달러, 우리 돈 37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 그에 걸맞은 전리품이 절실합니다. 트럼프가 나쁜 거래라며 깨뜨려버렸던 오바마 때 핵 합의보다 나은 거래를 하지 못할 바에야 미완의 봉쇄가 낫다는 판단입니다. 호르무즈 봉쇄 여파로 미국의 하루 원유 수출량이 1290만 배럴, 사상 최고란 점도 무관치 않습니다. 잭팟을 터뜨린 정유업계와 만나 봉쇄 연장을 논의한 트럼프. 이들의 지지는 든든한 선거 자금줄입니다. 그러나 치솟는 유가는 서민 물가 상승과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도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봉쇄 연장이 중국 시진핑 주석을 노렸다는 건 어떤 얘기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계기談判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상호관세 무효 판결로 미국엔 뾰족한 협상 무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대신 미국은 이란에 돈줄을 조인다는 명분으로 중국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란발 중국행으로 의심되는 유조선을 잇따라 납포하고 중국 민간 정유사 여러 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란산 원유 90%를 헐값에 수입해오던 중국은 역외 관할권 행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부 정치와 마찬가지로 나쁜 거래보단 노딜 봉쇄가 중국과談判에도 유리한 셈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승배 강정규 특파원 연결해 일본과 중국 상황 차례로 알아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적으로 꼽히는 전 FBI 국장이 두 번째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4개의 숫자가 적힌 조개 껍데기 사진이 발단이 됐다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황보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래로 보이는 바탕 위에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조개 껍데기를 적절히 배치해 8647이라고 적은 겁니다. 지난해 5월 제임스 코미 전 미국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적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86은 미국 속어로 무엇을 제거하거나 죽인다는 의미이고 47은 미국 제47대 트럼프 대통령을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법무부는 8647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살해 협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살해하라고 선동한 것이라며 코미 전 국장을 형사 재판에 넘겼습니다. People should be very wary of threatening the life of President Trump because that is a crime. 트럼프 대통령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코미 전 국장을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The people like Comey have created tremendous danger, I think, for politicians and others. Comey is a dirty cop. He's a very dirty cop. 미 법무부는 지난해 9월에도 코미 전 국장을 러시아 게이트 의회 증언과 관련해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2016년 미 대선 당시 러시아가 트럼프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나섰다가 트럼프와 오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일각에선 8647 사진을 두고 1년 가까이 논란이 이어져 오다 이번에 기소가 결정된 데는 지난 주말 벌어진 백악관 기자단 만찬 총격 사건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란 사태 속에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서울의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사람 때문이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콘서트홀입니다. 분홍 셔츠에 정장을 갖춰 입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약혼자인 베니타 앤더슨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을 맞이한 사람 바로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입니다. 정용진 회장의 부인 플루티스트 한지희 씨의 데뷔 앨범 발매 콘서트를 찾은 겁니다. 악수에 이어 서로 얼싸안으면서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공연을 보러 온 어떤 관객이 다가와 마가 모자를 건네자 트럼프 주니어가 직접 사인을 해주며 화답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모든 좌석은 초청받은 관객들로만 채워졌고 트럼프 주니어는 공연이 진행되는 2시간 내내 자리를 지켰습니다. 트럼프 주니어와 정용진 회장은 서로 YJ, 브로라고 부를 만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일가와의 이처럼 특별한 인연 덕분에 정 회장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저인 마르라고 리조트에 초청받기도 했습니다. 10여 년 어느 행사에서 옆자리에 앉은 인연을 이어가면서 클래식 공연장이 민간 외교의 무대가 됐습니다.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 석 달째 중동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전 세계 경제의 생사 여탈권을 진 거대한 볼모가 됐습니다. 유가 폭등은 물론 비료와 생필품 공급망까지 옥죄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중동의 좁은 물길이 불러온 세계 경제 위기, 권영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란과 오만 사이의 좁은 길목,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 특히 우리나라도 수입 원유 70% 가까이를 이곳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개전 2달 만에 유조선 통행은 사실상 끊겼습니다. 4월 초순 브렌트유가 $120를 넘나들며 정점을 찍은 유가는 휴전 협상과 교착 국면이 이어지며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단순히 기름값 문제를 넘어 전 세계 산업 전반의 생산 원가를 끌어올리는 오일 쇼크 공포를 현실화했습니다. The critical fuels that power daily life and trade, such as oil and gas, have been disrupted in a really significant way. 더 무서운 건 유가 폭등이 우리 식탁과 일상까지 집어삼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동은 비료의 핵심 원료인 천연가스와 유황의 주요 공급지인데 해협이 막히며 비료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곡물 생산량 감소와
전 세계적인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먹거리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Lack of availability to fertilizers will directly impact the volume of crops. So that will impact not this calendar year but also next calendar year. 플라스틱과 섬유 등 석유화학 제품 원가가 치솟는 가운데 해협을 피해 수만 킬로미터를 우회하는 선박들의 운임과 보험료까지 폭등했습니다. 가전부터 자동차까지 중동을 지나는 모든 물자에 인플레이션 할증이 붙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Really difficult to tell on how long we think that this is going to be taking place. And the reason for that is we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until the last missile and the last shot has been fired. 결국 호르무즈 폐쇄는 전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은 거대한 장기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좁은 수로가 다시 열리지 않는 한 고통스러운 교착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한 지 2달이 넘어가면서 우리 산업계의 타격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의 쌀, 나프타 수급난에 석유화학 제품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원유뿐 아니라 나프타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나프타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석유화학 기초 원료로 플라스틱부터 합성 고무까지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소재로 쓰입니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나프타의 55%는 자체 생산으로 충당되지만 나머지 45%는 수입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 가운데 70%가 중동산입니다. 수급난이 2달째 이어지면서 나프타 분해 공장의 가동률은 60에서 70%대로 전쟁 전보다 1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비닐 포장재와 플라스틱 용기, 화학약품은 물론 주사기와 수액제 같은 보건 의료물품까지 충격은 산업 전반으로 확산했습니다. 가격 급등을 넘어 물량조차 구하지 못해 생산이 멈출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격 오르는 건 그렇다고 쳐도 물건이 원단 자체가 공급이 안 되면 해낼 수가 없는데 원단이 비어있는 상태다 보니까 저희가 가공이라든가 이걸 못하는 거죠. 발주가 들어와도. 이처럼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정부는 나프타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동안 국내 생산량의 11%가 수출돼 왔는데 이를 국내로 돌려 공급을 우선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대체 물량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과 나프타 210만 톤을 확보했는데 원유는 석 달 이상, 나프타는 한 달치 물량에 해당합니다. 추경을 통해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을 지원하는 등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공급망 윗단에 있는 게 이제 나프타지 않습니까? 그 나프타에서 시작하는 부분들을 정부가 제대로 잘 메꿔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정부는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 7개 기초 유분에 대해서도 매점 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추가 품목 확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란 전쟁의 여파가 의료 현장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나프타를 원료로 만드는 의료 소모품 가격이 30%가량 치솟으면서 병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주사기와 수액 등 의료 소모품이 담긴 상자들이 쉴 새 없이 옮겨집니다. 병원 곳곳에 의료 소모품을 공급하는 중앙 공급실은 요즘 이란 전쟁 여파에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의료 소모품 대부분은 석유화학 제품인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데 원유 수급 차질로 제조사들이 주문만큼 물량을 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행위에 필수적인 주사기는 2주, 다른 품목들은 2에서 3주 분량의 재고는 확보해둔 상태지만 그 이상은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가 상승에 따른 단가 인상 압박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 적게는 15%, 많게는 30% 가까이 가격이 뛰면서 병원 경영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의료 소모품에 대해서 그 가격이 인상되거나 공급이 지연되는 품목이 있는 건 좀 사실입니다. 그 공급 중단이나 이제 수급 불안에 대비해서 대체 품목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병원 자체적으로 소모품을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염 위험이 없는 약품 수령용 비닐봉투는 재사용하거나 종이봉투로 대체하고 부섭의 절약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획과 연계하여 재고를 상시 점검하고 불필요한 사용을 줄이는 절감 활동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응급실 등 생명과 직결된 곳에는 물자를 우선 공급해 진료 차질을 막고 있지만 전쟁 여파가 장기화할 경우 의료계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차질이 빚어졌던 나프타 수급이 정부 재정 지원과 수입선 다변화에 힘입어 다음 달부터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추경 6,700억 원을 투입해 4월 1일 계약분부터 나프타와 LPG, 콘덴세이트 기초유분에 대한 수입 단가 차액의 50%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4월 들어 보름 만에 3월 한 달 수준의 나프타 물량 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란 전쟁 상황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미국의 역봉쇄 조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조치가 정말 천재적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숨막혀 죽어가는 돼지 같다고 했는데 참 간단 명료한 언어이긴 한데 객관적으로 맞는 표현일까요? 뭐 부분적으로 맞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전쟁의 전체적인 양상을 보면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란을 이제 초토화시켰단 말이죠. 이란은 물론 이제 거기서 버텨내면서 시간이 흐르기를 이제 좀 바랬던 것이고,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이유로 이란이 봉쇄한 걸 말이죠. 이란이 봉쇄한 이유로 이 국제 유가가 이제 치솟으면서 군사력으로 압도적인 우위에 있던 미국이 오히려 궁지에 몰리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전쟁을 일으키면서 목표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정치적 환경이 됐단 말이죠. 이제 국내 유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여론이 악화되니까 지지율이 이제 폭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휴전 협상이 이제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레버리지로 해서 미국과 굉장히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의외로 이 역봉쇄라고 하는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사실 이란이 가지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어떤 통제권, 이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느 정도 잘 먹힌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통제를 하면 이란 선박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네. 이제 미국이 역봉쇄를 하면서 이란의 선박들이 이란이 마음대로 가지 못하니까 지금 이란 내에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 경제 상황인데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어차피 자포자기를 하는 것이고 각오가 돼 있는데, 이제 전투가 끝나고 나면 또 삶의 질에 대한 어떤 욕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여론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란도 역시 이제 여론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 일반 국민들의 여론도 중요하지만 또 혁명수비대와 같은 이란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핵심 지지층, 이 사람들의 여론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런 그 카드가, 네. 어느 정도는 먹힌 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각국이 자국의 여론을 좀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SNS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린 것 중에 사진 하나가 트럼프 해협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을. 이 또한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예, 사실 이제 전쟁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해협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네. 이게 아니, 전쟁을 일으킨 것도 지금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무슨 개인적인 욕망을 저기에다 이렇게 표출을 하느냐. 예. 그래서 트럼프 해협이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이제 비난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또 이렇게 쓰니까 아니 자꾸 왜 이렇게 희화화되나, 이런 이제 걱정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세히 보면 선박들이 다 미국 국기만 달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인이 여기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것이 이제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냐 하는 것은, 네. 사실은 누구도 이제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이란 편이냐 미국 편이냐, 이건 사실은 분분해요. 의견이 분분한데,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이란이 조금 지금 상황에서 하루 이틀 상황으로 보면 이란이 조금 더 초조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이제 선박들이 다니지 못하면서 이제 갑자기 생필품이라는 것들이 끊기고 또 지금 석유 수출을 하지 못해서 이 원유관이 이제 막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과연 또 이게 장기화되면 이란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 제재에 익숙해요. 그러니까 이 제재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수십 년간 지금 제재를 받아왔거든요. 사실 이란 사람들이 뭐 풍요롭게 살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궁핍함에 익숙해 있는 이란 사람들이 또 다음 단계의 어떤 각오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거기 적응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11월에 중간선거 그리고 다음 달에 미중 정상회담, 이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미중 정상회담은 어찌 보면 그냥 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단순히 악수하고 사진만 찍으면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이 전략 경쟁은 중국이 부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 이제 전략 경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양쪽의 정상회담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다시 또 방향타를 약간 트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중국과 계속 멀어져만 가는데 이제는 중국과 어느 정도 타협하고 어느 정도 중국의 양보를 좀 받고 여기서 어떤 중국으로부터 어떤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11월 중간선거에 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5월 14, 15일 이렇게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그때까지 지금 불과 한 보름 남았잖아요. 이 세계 초강대국 2개 국가가 정상회담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그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이란에 정신이 팔려 있는데 과연 이 정상회담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애초에 2박 3일 계획했던 것이 지금 1박 2일로 줄었잖아요. 벌써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미중 정상회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런 면에서 누가 오래 버틸 수 있을지 그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폭풍이 오고 있다. 마치 군사적 대응을 예고하는 것처럼 이런 글도 올렸는데요. 이란 입장에서 아무리 궁지에 몰렸다고 하더라도 자기 나라를 숨막혀 죽어가는 돼지에 비유된다면 이건 뭐 협상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이런 입장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은 그동안 우리가 자제해왔지만 이제는 필요하면 징벌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든 이란이든 어쨌든 현재 상황은 적대적인 거의 원수와 같은 두 나라가 협상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 문제 없는 나라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과 미국이 무역 협상을 해도 굉장히 많은 줄다리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 협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실 이제 속의 마음과 이런 것들이 이제 표출은 안 하지만 협상장에서 어떤 우호적인 분위기로 협상하고 싶은 마음은 아닐 겁니다. 근데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은 양쪽 다 전쟁을 끝내야 되는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절박함과 이 적대감 이 사이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그러면 미국이든 이란이든 상대방과 어떤 협상의 결과가 나올 때는 자국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뭔가 논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굴종적으로 끝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란은 미국이 침략을 해서 자국의 국가 지도자들이 다 폭사하고 그다음에 국가 기관 시설들이 다 망가졌는데 그 국민들이 엄청난 숫자가 죽었는데 그런 원수 국가와 뭐 그냥 거의 항복하다시피 타협했다. 이렇게 되면 신정 체제의 어떤 정당성에 의문이 오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 이란을 상대로 이렇게 일으키는 엄청난 전쟁인데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국제 유가 이런 거 다 올려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지금 피해를 준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 성과 없이 이게 끝났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비난에 시달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 두 나라가 이 협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에요. 근데 이란 입장에서 보면 사실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좀 명분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협상장에 나와 있는 갈리바프나 아니면 아라그치 같은 이런 그 관료들은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민생과 국가의 이익에 대해서 직접 자기 손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쟁이 더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든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네. 혁명수비대 같은 경우는 입장이 다르죠. 여기는 자기들이 이 신정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란에 권력을 쥐는 것이 유일한 목표란 말이죠. 그 목표를 위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협상파들은 미국 대통령에게 아니 우리가 좀 협상을 할 수 있게 좀 명분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는 얘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구나. 이걸 받아들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서 이제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 그럼 내가 온건파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조금 퇴로를 열어주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봉쇄가 먹히고 있네? 이란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구나. 여기서 내가 더 세게 밀어붙이면 얘들이 거의 항복하겠는데?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아마 지금 후자 쪽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이제 여기서 이제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밀어붙인다고 해서 바로 항복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음 단계를 또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말을 안 들어? 그럼 내가 공격을 해? 이런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역봉쇄를 통해서 이란을 괴롭히고 있는 건 맞아요. 지금 이란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역봉쇄와 군사적인 공격과는 병존하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도 알려진 것처럼 나름대로 미사일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지금 아직 잔류돼 있는 네. 양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도 먼저 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전력이 열세인데 괜히 먼저 지금 이 협상 분위기에서 이렇게 휴전하고 있는데 먼저 공격해서 판을 깨는 것은 이란도 원치 않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역봉쇄를 하면서 멀리 있던 미국의 함대들이 이란으로부터 원래는 멀리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역봉쇄를 하기 위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 안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이란이 공격하고자 하면 훨씬 더 좋은 위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깝기 때문에 쉽게 표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란이 먼저 공격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이 먼저 군사적인 공격을 한다. 그러면 이란은 당연히 공격할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미국이 먼저 공격했으니까. 네.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와 있는 미국 함대들이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다시 또 퇴각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역봉쇄가 또 풀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두 가지를 다 하기는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중에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죠. 어쨌든 양측 다 지금 협상을 필요로 하지만은 이거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딜레마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그런 와중에도 이란이 중재국을 통해서 좀 미국에 수정안을 전달할 거라는 이제 CNN의 보도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소식이 전해진다는 거는 어쨌든 협상을 위해서 움직임은 계속 이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큰 틀에서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이란의 강경파들도 알고 있어요. 이 전쟁을 계속하면 결국은 뭐 이란이 이제 고사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 어차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란 땅에서 벌어지는 거지 지금 미국 땅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쟁을 계속하면 할수록 이란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 것은 이란의 강경파들도 알고 있어요. 다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무릎 꿇는 모습을 보이느냐. 안 된다. 저렇게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가 장악하고 있어도 사실 협상하는데 분이 안 풀리는데 역봉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목이 졸린 상태에서 미국에게 거의 이제 굴종적으로 항복하는 듯한 모습으로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강경파가 어떤 대안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느 조직이나 강경파들은 항상 있잖아요.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협상파들은 이런 이제 강경파들을 누그러뜨리고 어떻게든 이제 협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미국과 계속 대화를 하는 것이고 아마도 물밑으로 우리 지금 대화는 내부에서 의견 조율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명분이 좀 필요해서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좀 기다려달라. 네. 아마 이런 얘기들이 오갔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좀 인내를 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어떤 절충안은 다시 또 이란에서 좀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분명히 이 협상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뭐 예전처럼 서류 한 장 보려고 우리가 18시간 비행하지 않는다, 전화로 협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물밑 대화가 어떤 게 오가고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가 하면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처음으로 연방의회에 출석을 해서 전쟁 비용이 37조 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을 그대로 뒀으면 북한처럼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더라고요. 그러게요. 이제 뭐 아마 이것은 북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우리가 좀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데 네. 또 이제 이것을 뭐 호사가들은 뭐 이란 다음은 쿠바고 그 다음에 북한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엔 전혀 그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지금 본인들이 일으킨 전쟁에 대해서 어찌됐든 정당하다라는 것을 설파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왜 정당하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란을 만약에 가만뒀으면 이란의 미래의 모습이 바로 북한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얘기를 든 것이지 뭐 여기서 북한을 뭐 다음 타겟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네. 뭐 근데 또 사실 또 그럼 그 얘기가 맞느냐?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또 꼭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 핵무기를 개발할 때와 지금 이란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뭐 그 2006년에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했잖아요. 그로부터 무려 20년이 지났고요. 그 사이에 이 전장에서 가장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주력이에요. 이제 군사 우주력이 이제 엄청나게 달라졌는데 네. 그 사이에 각국의 위성이나 이런 정찰 감시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북한이 핵농축을 한다든지 또는 핵무기를 제조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뭐 미국의 첩보 자산들이 한 것 같다. 그렇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고 뭐 그렇다더라 뭐 이런 정도의 얘기들이 이제 오갔고 나중에 북한이 이제 실험을 하고 나서야 뭐 이제 그 얘기가 맞았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게 전개가 됐다면 지금은 이란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을 다 미국의 정찰 자산들이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번에 작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미국이 엄청나게 이란의 핵시설들을 이제 폭격해서 다 망가뜨렸잖아요. 사실 그것만 가지고도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기는 어렵다. 이미 핵을 만들 수 있는 시설들이 이미 다 붕괴됐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향후에도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또 이란이 어떤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면 네. 미국의 정찰 자산들이 금세 다 알아차리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북한이 했던 것처럼 이란이 똑같은 방식으로 핵무기를 제조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미국이 그 정도를 잡아낼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뭐 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이란의 이제 우방국인 러시아 있잖아요. 푸틴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한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푸틴이 지금 이란 전쟁에서 좀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뜻을 내비쳤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게 먼저다라고 하고 그 어떤 뭐랄까요? 사실상 트럼프가 푸틴의 손을 거절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뭐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둘 다 사돈난말하고 있네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란 전쟁도 끝내기 어렵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몇 년째 못 끝내고 있잖아요. 뭐 푸틴 대통령이라고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싶지 않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든지 전쟁을 하게 되면 공격을 당하는 쪽도 힘들지만 공격을 하는 쪽도 많이 힘들어요. 네. 전쟁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네. 거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동원되는 것이고요. 또 많은 목숨들이 희생이 되는데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을 확실히 장악하고 싶은 명확한 목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다 하기 전까지는 안 끝내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어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이 그 정도는
뭐 성취할 수도 있겠죠. 그건 이제 모르겠습니다. 좀 두고 봐야겠지만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계속 전쟁을 빨리 끝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본인이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란 전쟁이나 끝내긴 힘든데 어찌 보면은 뭐 제가 꼭 그렇다고 단정은 할 수 없습니다만 이게 또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하는 것이 지금 앞서도 이제 우리가 이란 전쟁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란이나 미국이나 끝내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 돼 있어요. 서로 명분 싸움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뭐 우리가 전쟁 초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차피 본인이 항상 말을 바꾸기 때문에 내 목표가 이거였다라고 나중에 말을 뒤집고 이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냥 사실 내가 이겼어. 그리고 전쟁 끝났어. 내가 이겼어 하고 승전 선언하고 가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해도 호르무즈 해협은 동맹국들이 뒤치다거리 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손을 털기는 조금 미련이 남고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을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프레임을 완전히 전환한다면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란 전쟁이냐 우크라이나 전쟁이냐가 아니라 이것을 통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글로벌 차원의 평화 내지는 안정이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강대국 대 강대국의 협상으로 국면을 전환시킨다면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대승적으로 전쟁을 끝내고 특히 이 우크라이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설득하고 이란은 푸틴 대통령이 설득하는 방식으로 해서 양쪽 전쟁을 동시에 끝내면 이거야말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뭔가 굉장히 지금까지 비난받았던 얘기들을 일거에 뒤집으면서 완전히 스토리를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또 노벨 평화상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전쟁을 한 번에 끝내는 프레임에 대해서도 또 저희가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세대에 살던 부부가 숨졌고 6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송수연 기자, 화재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경기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20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10시 반쯤입니다. 불이 시작된 14층을 중심으로 아파트 벽면이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곳곳에는 화재 영향으로 파손된 유리창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혼란스러웠던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유리창 큰 유리가 박살나 떨어지더라고. 그때 조금 있으니까는 연기 냄새 나고 그래가지고 불난 것 같더라고. 그래서 계단으로 떼서 내려왔어요. 연소 확대를 우려로 신고 접수 15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당국은 2시간 만인 낮 12시 반쯤 불을 모두 껐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명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사망자 2명, 경상자 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이 난 14층 세대에 살던 6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고 집안에서는 50대 부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숨진 남성이 신변을 비관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취지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는 지난 2002년 준공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당시 관련법에 따라 16층 이상부터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불이 난 14층은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내일은 62년 만에 근로자의 날에서 이름이 복원된 뒤 처음 맞는 노동절입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양대 노총이 주최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데요. 경찰은 많은 인파에 대비해 안전관리와 교통통제에 나설 예정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양대 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합니다. 내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 광장 일대에선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2026 세계 노동절 대회가 진행됩니다. 화물연대와 BGF 로지스가 직접 교섭 여부와 조합원 사망 사고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BGF 리테일 본사가 있는 강남구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었는데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서 집회 장소를 옮겼습니다. 민주노총은 6.3 지방선거 요구안을 알리고 원청교섭 등 각 사업장의 현안 해결을 촉구하며 7월 총파업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비슷한 시각 한국노총은 서울 여의도 환승센터부터 마포대교 구간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산업안전 강화, 산업재해 예방 대책 마련 등 노동 권익 향상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청와대 앞과 전태일다리 인근 등 서울 곳곳에서 크고 작은 노동절 관련 집회와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경찰은 집회 규모와 장소에 맞춰 적정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안전 관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 지탄을 받게 된다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해야 하며 노동자와 노조도 책임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는 등 노사 갈등에 대한 우려가 번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SK하이닉스 청주 사업장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수억 원대 성과급을 받은 원청 직원들과 차별하지 말라며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PNS 로지스 지회 등 조합원 30여 명은 오늘 청주 SK하이닉스 공장 앞에서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성과급 차별 지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SK하이닉스 직원들에게 수억 원의 연봉과 성과급을 줬다면서도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500에서 600만 원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했다며 하청 노동자들을 소모품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각각 체포방해와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는데요.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입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여기에 더해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일부 사안까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산업부와 국토부 장관의 심의권까지 침해했다고 받고 해외 언론에 국회 통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알린 내용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민의 알 권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비난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건희 씨 역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주가 조작 혐의 등과 관련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시세 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시세 조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공동정보범 책임은 인정된다는 것이 저희 재판부 판단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모두 2심에서 형량이 무거워진 건데 대법원이 최종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됩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항소심을 맡은 내란 재판부가 향후 다른 사건 2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시선을 끕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정치권에서 내란 재판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약속하며 대법원이 추진에 설치됐습니다. 본류 재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역시 전담 재판부가 맡고 있는데 오는 7월까지 10여 차례 기일을 정하며 신속한 재판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전담 재판부의 항소심 선고가 줄줄이 예정된 가운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오늘 남성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호송차에서 내린 A씨는 돈을 뺏으려고 남성들을 만난 거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건네 재운 뒤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서울 용산구와 중랑구, 양천구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남성 3명에게서 수천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생후 8개월이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인 30대 여성 A씨를 어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해 지난 14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10일 폭행 이후 경기 부천시에 있는 병원을 찾았는데 의료진은 아이가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부부는 그대로 귀가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씨는 집에서 의식을 잃은 아이를 발견해 13일 오후 다시 병원을 방문했고 아이는 다음 날 오전에 결국 숨졌습니다. 4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5월로 접어드는 내일부턴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이번 연휴 기간은 대체로 맑고 따뜻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우선 내일과 모레는 서울 낮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활동량이 많다면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다소 선선해지겠는데요. 하지만 월요일부터 금세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다시 따뜻해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에 산발적으로 내리는 비는 내일 아침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이후에는 서쪽 지역부터 하늘이 개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산불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1도, 대구도 11도, 광주는 8도로 쌀쌀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5도, 대전 23도, 대구 23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4월의 마지막 날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